자, 이번에 여러분이 보실 거는 전 시간에 이어서 10번 성급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는 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뭐 매번 말씀하는 것처럼 성급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게 뭐 있을까? 지금 여기 교재에서 또 보편적으로 내는 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급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보험 보험료 날짜로 할까요? 10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 납부했다. 물론 1년치예요. 1년분.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이 되면 12월 31일 여기 보험료에 대해서 차변에 선급 비용 9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험료 비용처리법으로 우리가 기록했을 때 이렇게 12월 31일 날에 손익이 이연 계정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예제를 주면서 이렇게 자산 처리 즉 손익의 이연 결산 정리상 결산 수정 공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으로 12만 원이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 지금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보험료 12만 원을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재무회계에서 결산할 때 제대로 이렇게 결산 수정 분개를 해줬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렇게 해주지 않은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 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기업회계 기준대로 처리를 안 했고 그러니 세법으로도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 금액만 법인세법에선 요 금액만큼을 세무조정 해줄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보험료 12만 원 납부한 것 중에서 9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서 송금을 불산입시키고 성급 비용 금액으로 9만 원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얘는 아직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처분할 때 여기 유보 발생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당연히 기간이 다 지나갈 테니까 유보 발생을 유보 감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없애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결산할 때 재무회계에서 얘를 갖다가 일일이 계산을 했지만 여기 세무조정할 때 이 성급비용 명세서 어떻게 먼저 작성하는지 보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런 내용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실무 업무에서 주로 쓰는 내용들이긴 한데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보험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보통 날짜를 계산할 때요. 초일을 산입하고 초일 산입도 하고 말일 산입도 한다. 그런데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요. 말일만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도 초일 산입, 말일 산입, 그다음에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초일 불산입, 말일 불산입 이런 용어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리는 말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우리 수행할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조정의 2022년도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하래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회사에서 성급비용에 관련된 게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따가 우리가 자료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회계상 성급비용 계정 기상되어 있는 거 정부조회에서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등록에 수수료 비용을 여기 성급 수수료, 그 다음에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등록을 해달래요. 여기서 나와 있는 수수료 비용은 여기 10월 20일 거래 수수료 본사 요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2월 6일
6월 6일 사항은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료이기 때문에 여기 구분 등록에 이런 규정을 하나 등록을 해달라고 등록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건별로 세무조정 학기표에 소득 처분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 열어놓고 한번 해당되는 사항들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우리 5000번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5000번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조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성급비용 명세서 밑에서 5번째 있죠. 클릭해서 열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항목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먼저 3번부터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기 구분 등록이라는 데 보시게 되면 하나 먼저 수수료 비용 등록해 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분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아까 이름이 뭐였었냐면 문제에서 선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었죠. 글자 좀 또 칸도 맞춰서 선급 수수료 이쁘게 맞춰봤습니다. 엔터를 쳤더니 문제에서 여기 그 초일 불산입으로 눌러달라 그랬죠. 초일 불산입 말일산입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예, 구분 등록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알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2월 6일자 거 한번 볼게요. 2월 6일 날 화재보험료 공장권 냈다 그러는데, 그럼 화재보험료는 여기 우리 성급보험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성급보험료 2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적요란에다가는 그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어떻게? 화재보험료 라고 쓰고 공장, 그다음에 거래처는요, 거기 대한화재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대한화재보험. 자, 성급비용을 딱 눌렀더니 어라, 기간하고 이런 걸 입력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네요.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자, 우선 해당 기간은요, 2월 6일부터라 그랬죠. 2월 6일부터 2022년 똑같이 2월 6일까지예요. 자, 지급액은 보험료로 50만원 납부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 이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기 자료만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끝났고요. 그랬더니 성급비용 그래갖고 내년에 우리가 내야 될 그 내년분이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예,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일 단위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실무 업무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일로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월 6일 거리인데요. 얘도 성급보험료,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보험료 써주시고요. 여기는 가로하고 본사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딘가 봤더니 삼성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써주시고요. 날짜를 보니 6월 6일부터 그 다음에 6월 6일까지네요. 6일 날짜 맞춰주시고, 금액은 120만원, 회사 계상액도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그 수수료 본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성급 수수료에 해당이 되니까 4번에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거예요. 등록했던 성급 수수료 클릭하시고요. 여기 수수료라고 쓰시면 돼요. 수수료 가로하고 본사.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컨설팅. 자, 날짜는 거기 주어진 대로요. 10월 22일부터 다음에 10월 19일까지 네, 됐고요. 금액은 300만원. 회사 계상액도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요 세 가지 자료를 다 입력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 알려줬던 거는 요 수수료 본사에 대해서 구분할 때 여기 구분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거, 이거 하나 새로 배운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있는 자료들 그대로 입력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사항으로 분기한 거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장 조회를 클릭하셔서요.
1년 전체에서 계정 코드 이번에 선급 비용이라고 계정 쓴 거 있는지 찾아봅니다. 음, 선급 비용 쓴 거 있나 봤더니 지금 12월 31일 기말에 뭐에 대한 건가 더블 클릭해서 전표를 조회해 봤더니 보험료에 대한 거 해놨네요. 보험료 514754 그래서 514754 입력하려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어, 본사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벌써 회사 계상액으로 똑같은 금액인 여기 514754 회사 계상액 있죠? 얘는 벌써 해놨어요. 514754 얘는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단 말이죠. 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선급 비용에 대해서 여기 본사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손익의 이연 결산 수정상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비용으로만 다 처리해 놓고 지금 기말정리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 때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금액만큼 이거는 둘 다 내년도분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내년 비용이므로 지금 법인세법에서도 결산할 때 여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이 시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세무조정할 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직접 보고 할까요? 여기 5만 546원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 공장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이 화재보험료 공장가요 5만 546원 해놓고 이건 내년도에 해당될 것이니까 유보 발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 대한 그 컨설팅 수수료도 240만 6천원 이거 금액만큼을 갖다가 송금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본사 금액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도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여기 성급 비용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합계 등록 클릭하셔서요. 자, 송금불산입 밑에는 선급비용 미계상액이라고 해서 두 금액이 합쳐져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해드렸던 화재보험료 어딜까요? 여기 공장 거 선급비용이죠. 여기다가 화재 보면 여기 성급 비용이라고 써놓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나요? 50546 그다음에 유보 발생 1번 처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쓸까요? 수수료 본사라고 되어 있었죠? 선급 비용 이렇게 해놓으시고 금액은 240만 6천 593원 얘도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게 되면 두 가지 마무리가 끝나시게 됐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럼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귀. 그 다음에 여기 해놓은 거 또 저장 누르려고 봤더니 별도로 저장 항목이 없으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장이 있으면 가능하면 저장 항목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선급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요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완성해 보았고요. 그 결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것도 다 마무리를 끝내 보셨습니다. 자, 거기 과정에 대해서 수행과제 프리에서 구분 등록에 설명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원장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입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지금 두 개 해놨던 거 있었죠. 요 계정 두 가지 다 반영을 해봤습니다. 여기 쓰는 그 글자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만 반영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정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회사 계상액 아까 그 자동차 보험료 한 것은 네. 지난 작년에 그 2월 내서 뭐 왔다는 뜻인가요? 요 금액이요? 네. 2월 돼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사에서 2022년 6월 6일 날 보험에 가입한 거죠. 네. 120만 원 주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조회했던 거는 12월 31일이 되면 내년 거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 손익의 이연 기말 정리상 해줘야 되죠.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잘 넘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 이거 조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원장 조회를 하니까 여기 133번이요. 지금 여기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가 이게 제대로 됐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대로 넘어왔다는 뜻인가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걸 보고 저기 담당자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제대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이거. 그랬죠. 그럼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연말에 저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 아, 근데 이런 거 세 찾는 개가 거는 나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 지금 성급 비용 하면 성급 수수료가 성급한 뭐가 쭉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제대로 처리한 건 뭐밖에 없는 거구나? 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없죠. 그래서 세무조정으로 얘 송금 불산시킨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어차피 얘는 비용 아니죠. 재무회계에서도 비용 아니고 법인세법에서도 비용 아니에요. 그럼 재무회계에서 비용 아닌데 어떻게 그건 재무회계 문제고 지금 우리는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법 입장에서 이게 송금이에요? 내년도 거 보험료 낸 거? 아니니까 송금 불산시킨 거야 계산해가지고. 제대로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치는. 네? 내년치는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송금이 안 돼. 재무회계도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원래는 여기처럼 회사 계상이익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벌써 끝나버렸죠. 결산이 끝났으니까 세무조정할 때 빼버리는 거예요. 송금불산입으로. 그럼 재무회계 때 비용 처리가 될게 다 비용 처리돼 있죠. 그쵸? 예. 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굳이 재무회계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에서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에서 걔를 송금불산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파트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예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는 지금 여기 얘기 나왔던 타이틀 그대로 지금 우리가 건설을 통해서 그 이자를 갖다가 그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건물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된다면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쓰겠죠.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다면 얘를 갖다가 이자 비용 처음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지 않겠죠. 자, 건물을 지을 때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얘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얘기죠. 이자를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를 계정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이라고 써야 될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될까? 이게 이슈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자 비용 10만 원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 해서 10만 원 이렇게 써야 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자산? 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준혁 씨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네. 찍어 두 개밖에 없어. 이자 비용을 거둬주는 건물 지을 때 대출 받았어. 그럼 대출 냈으니 이자 줘야죠. 그래서 이자 10만 원 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고 써야 될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될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부대 비용은 아닐 것 같아. 부대 비용. 자, 보통 이거는 회계 2급에서는 회계 2급이 아니라 회계 1급에서는 안 배운 내용이고 세무 2급부터는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원천이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죠.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자 또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요. 자본화 요건 충족. 이렇게 되면은 이 이자 비용 또한 여기 자본과 건설적인 자산과 관련돼서 부대 비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그대로 그냥 이자 비용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해서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지었을 때 빌려온 돈에 대해서 지금 이자 지급한 거 있죠.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이자 지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비용으로 썼죠. 이자 비용으로 쓰게 되면 지금 얘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 세무조정할 때 이 송금을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얘는 이자 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 건설 자금 이자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써놓고 소득 처분은 얘가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돼서 건물 감가상각한 다음에 언젠간 처분하고 등등하겠죠. 그때 감가상각 한 것만큼씩 감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 여기 무슨 지금 원래 이자 비용을 여기서 세무조정할 때 송금 불산입 시킨다 그랬죠. 이자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만큼 지금 건물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금액에 얘 다 반영시키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고 10만 원만큼을 건물이 처분되거나 건물이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사용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맞춰서 사용되는 금액만큼을 그 다음에 거기 송금으로 그때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얘 지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 안 하겠죠. 그죠?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재무회계에서 이거 잘못 처리된 거 세무조정하면서 알게 됐을 테니 수정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 자산 규정에 포함시키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린 재무회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자산에 건물에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 금액이 글로 들어가겠으니 당연히 감가상각할 때 똑같은 금액들이 이제 어느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화 되겠죠. 그때 송금을 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된 것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 조정할 때 여기 명세서는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여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대상, 그다음에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기간, 그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의 차입금 이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작성되는 사례를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여기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때 비상각 자산이라든지 상각 자산에 대해서 뭐 즉시상각 의제라는 말도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나왔던 계정들에 대한 용어들이 좀 있어요. 이런 비상각 자산, 상각 자산, 즉시 상각 의제 뭐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봐두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부터 한다? 위 내용들 다 읽어보셔야 될 것들이긴 한데 일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한 번도 처음 보는 그 조정 명세서이기 때문에 이 틀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세한 건 차후에.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작성을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료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여기 문제하고 똑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하세요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반영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작성하면 돼?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여기 1번, 2번 내용을 보고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장 건물 신축 공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무슨 건물 짓는데요? 공장 건물을 짓는데 착공일은 10월 19일, 준공일은 2024년 10월 18일. 총 공사대금은 얼마래요? 2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사대금 차입 현황. 그러면 돈 얼마나 빌렸나요? 한국은행에서요. 2022년 10월 19일 날 1억 2천을 빌렸대요. 그리고 당기 이자 지출액은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금 빌린 돈에 대해서 납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차입 이자율은요, 연 5%로 했대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이 차입 이자율 대상일수, 이자 계산하는 그 일수가 대상일수가 지금 7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고서는 계산 좀 해볼게요. 좀 이따가. 자, 2번 당 법인은 건설자금 이자에 대하여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럼 여기 120만 원 납부한 거 재무회계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 찾아야 돼?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결산했대죠. 그럼 여기 이자 비용이 있겠죠. 이걸 그렇게 어떤 계정이 뭐 있다면 재무회계에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지껏 배웠던 거니까 이따가 찾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클릭하셔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열어보니까 여기 번호가 1번, 또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순서대로 하나씩 하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1번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십니다. 1번 해보니까 특정 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 명세라고 돼 있죠. 특정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차입한 그 금융기관도 있고 금액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건설자산명이라는데 아까 우리 읽어봤을 때 뭐 짓는다 그랬어요? 공장 건물 신축공사죠. 리모델링도 있으니까 저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겠네요. 공장 건물 신축. 자, 대출 기간면 이거 하기 위해서 어디서 돈 대출 받았다고 아까 그랬었죠? 그 은행명 어디서 대출 받았는지 거기 한국은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언제 빌렸댔어요? 2022년 10월 19일 날. 자, 얼마 빌렸어요? 1억 2천. 이자율은 연 5%라고 했으니까 5. 자, 당기 얼마 이자 지급했다고 아까 가르쳐줬어요? 120만 원 지급했다고 그랬었죠. 자, 준공 예정일은 언제래요? 2024년 10월 18일 날이라고 되어 있고,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일수라고 그랬죠. 건설자금 이자 얘들을 사용했던 것은 며칠 동안이라고 아까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73일 동안만 계산하는 거래요. 자,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금액. 건설자금 이자 얼마 나갔어요? 아까 120만 원. 요게 있는 이자를 계산해야 질 대상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특정 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 명세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내용들을 그대로 쭈루룩 입력만 했지 다른 거 계산한 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 1번 작성 끝났어요. 2번 보세요. 이번에는 일반 차입금.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대출받은 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문제에서 대출받은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 공사대금 차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차입 현황에 뭐밖에 없어요? 여기요. 공사대금 차입 현황에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거 여기 차입금액 1억 2천이 하나밖에 없죠.
다른 차입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반 차입금, 다른 건설자금 이자 계산 명세에 일반 차입금은 전혀 없으므로 해당되는 사항에는 없으니 입력할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 건설자금 이자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건물은 완성된 자산인가요? 진행 중인 자산인가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건설 진행 중인 자산 부분 있죠. 자 건설자금 이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를 납부했다고 그랬었어요? 120만 원 건설자금 이자를 냈다고 나와 있었죠. 건설자금 이자로 계산된 거 내야 될 금액은 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회사 계상액은 여기 지금 이자 나쁜 거 이자 비용이 되겠죠. 여기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없어야지 돼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을 보니까 12월 31일 날 이 금액들이 이자 비용으로서 결산 마감되면서 비용들이 차입금으로 타는데 건설자금 이자는 없고 차입금 이자로만 쭉 나와 있죠. 자 하나씩 조회를 해볼게요. 560만 원 우리 건설자금 이자 된 거 있나? 없죠? 자 얘는 같은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 또 두 번째 것도 이자 비용 뭐 다 이자 비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나간 걸로만 다 금액이 되어 있을 뿐 지금 회사 계상액에 대해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은 별도로 입력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건설자금 이자 요 금액 이자 조정 명세서 요거는 있잖아요. 어디서 총괄을 해서 입력하게 됐냐면 요거 지금 바로 다음에 배우시게 될 교재 3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여기 있죠? 업무 무관 그다음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여기서 총괄해서 여기서 이자에 관련된 걸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그 서식만 이렇게 작성해서 완성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회사 계상분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고서는 이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게 되면 아까 문제에서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만 하라고 되어 있지 여기 세무조정사항 반영하라는 말이 전혀 없죠. 세무조정사항은 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이자들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세무조정도 하고 소득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는 이렇게만 작성하시게 되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 이자가 자산이 아닌 이자 비용한 거예요. 뭐가 차감된다고 물어보신 거죠? 건설자금 이자가 어디서 뭘 차감한다는 뜻이에요? 질문이?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으로 갔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성금 그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이자 잠깐 요거 비용 처리 정지해 놓을게요. 이자 비용 처리. 자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에 총 13개가 있었는데 12번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무관 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자 업무 무관이라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과 관련돼서는 업무 무관은 다 송금 불사임이라고 일단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 이자는 밑에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차입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급 이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송금에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변칙적인 이자 지급의 제재 이게 목적이에요. 기업 재무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취득원가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를 갖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습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하듯이 개정 과목이나 관련 조정명세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뭔지를 갖다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업무무관 지급이자, 지급이자를 보세요. 일반적인 운영자금의 지급이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줘야겠죠. 우리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이자 중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지급이자가 아닌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아까 얘 뭐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송금불산입인 건 당연하겠죠. 아까 했던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가지급금이라든지 근데 여기 업무 무관 가지급금 요거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봤죠. 즉 여기에서는 앞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급 이자들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여기서 다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예요?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든다. 당연히 그러겠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노파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무 이것 배울 때에도 분명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런 용어는 배우지 않으셨지만 여기 그 소득세 배우실 때 그 이자 계산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이런 거 용어 들은 적 있으실 거란 말이죠. 채권자 불분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자가 불분명한데 사채 이자를 지급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불분명이 어떤 상황을 채권자 불분명이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자를 갖다가 법인에서 지급했는데 그 채권자 그 사람이 거기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했다는 명세서가 지급 명세서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주소,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거기 적혀 있는 게 제대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소도 뻥이고 이름도 가짜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알았어. 홍길동이라고 써서 봤더니 얘 지금 3살이야. 그럼 얘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을까? 이해가 됐죠? 채권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채권자 불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수령자 이번엔 불분명이라고 봐요. 수령자가 불분명해? 이게 뭐야?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 금융회사가 됐던 저기 증권회사가 일반 기업이 됐던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거래 내역 그렇게 이자를 주기로 계약한 계약서라든지 지급 사실 얘가 정확치를 않아. 저기 요즘 문제가 된 누구처럼 도대체 거래 내역이라든지 계약서가 그렇게 됐다든지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맞아? 그럼 서류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온통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수령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는지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을 때 수령자 불분명 이런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밑에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읽으시다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어떤 것인지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 불분명하다고 얘기하는지 수령자 불분명은 수령자가 어떤 경우에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그 내용들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을 좀 알으란 얘기예요. 물어보면 아무 답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지 아는 척 좀 하지 않겠어요? TET 1급 수업까지 들었는데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자의 지급 범위라 그러는데 여기 지급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 지급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이런데 돈을 주게 되면 이 법인세법에서는 얘네들은 지급 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
거의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알아두시라고 제가 표시만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급이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급이자라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당연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급이자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 여기도 보시면 대표적인 게 여기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상여금, 즉 받으러 온 할인액, 그 할인액을 뭐라고 우리는 기록했나요? 이자 비용이라고 했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기록했나요? 받으러 온 은행에다가 매각하죠. 그게 이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쓰면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급이자, 이자를 갖다가 먼저 지급한 거, 올해 거는 당연히 올해 거에 이자로 들어가겠지만 성급 비용으로 지급한 거 아까 송금불산임 했던 거 봤었죠. 그런 것처럼 성급 이자 준 것도 그 기간에 대한 건 송금 이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그게 내년도 거나 몇 년 후 거까지 미리 다 지급을 한 이자라면 그는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 보험 보증료, 그 다음에 사용 신용 보증료,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급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요거를 굳이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받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기록할 때요, 이자 비용이라고 기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이자 나와 있죠. 채권자의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채권자의 능력, 그 다음에 자산 상태, 금전을 대여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이런 것들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부르고, 여기 수령자 불분명은 여기 등등 것들이긴 한데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할인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건설자금의 이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업무 무관 가지금 관련 지급 이자, 자, 다 좋아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주시고요. 네. 가지급의 이자는 불산임이고 앞에 그 가지급 인정 이자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 다른 부분 아니요, 용어가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 아니 그 인정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 결과인 거예요. 가지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우리 그 부가세로 얘기했을 때 그가 간주 공급 있죠. 간주 공급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를 실제로 이자는 아니야. 근데 인정이자라면 이 정도는 가지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다가는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 적용 순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드렸던 채권자 불분명 사채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 주겠죠. 그 다음에 수령자 불분명도 여기 이자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 주겠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세무 조정은 다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얘는 송금이 아니니까. 왜 송금이 아니에요? 얘는 자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그 이자 지금 당한 거,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걔는 저기 송금으로 인정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자, 그래서 세무조정 요건 상당히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파트예요. 네 가지를 얘는 암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암기하거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끝났으니까 소득 처분해야 되겠죠. 여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했어요. 자, 한번 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선 재무회계상에서는 이자가 지급됐기 때문에 차변에 계정을 뭐라고 써놨겠어요?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그죠?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100만 원 전부 다 그 채권자한테 계좌돼 있는데 거기 100만 원 다 보내나요? 아니면 얼마 띵겨 먹어야 될까? 아, 그래, 잘했어. 예수금을 띄어야 돼요. 소득, 상대방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우리 회사인데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 대한 세금 몇 퍼센트 공제해야 돼요? 예수금으로 띄어놔야 돼요. 15만 4천 원. 15.4%. 이거 알아요? 다 까먹었어요. 일반 이자 비용에 대한 거, 이자 원천징수 몇 퍼센트가 일반적이에요? 14%죠. 지방소득세 15.4%죠. 15.4% 하면 얼마가 돼요? 딱 맞죠? 아니, 나도 외워서 하는 거야. 당연히 맞게끔 해놨겠지. 그럼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보내주셔야겠죠. 얼마를? 84만 6천 원. 됐어요? 자, 그럼 돈은 이렇게 나갔는데 얘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잖아. 일단 저기 외부로 나갔기는 했지만 여기 첫 번째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 불분명 여기 또 써놔야지. 하나 갖고 예를 들 테니까 한꺼번에 다 알아들으시라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돈은 나갔으니까 송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100만 원이겠죠. 비용으로 처리한 거. 어디에서? 재무회계에서. 그런데 얘 100만 원을 다 지금 송금 불산입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이자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기는 할 건데 소득 처분은 두 개가 달라서 나누어서 해줘야 돼요. 왜 다르냐면 여기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는 여기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채권자 불분명은 돈 누가 가져간 거예요 결국은. 그죠? 소득 처분이 얘는 상여예요. 됐어요? 이해가 됐음 안 됐음? 준혁 씨만 이해하면 돼. 다른 분들 이거 안 들으니까. 이건 어차피 지금 제3자한테 돈 나갔죠. 근데 그 채권자를 누군지 특정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 이 사람 누군지 찾으러 다니겠어. 이거 대표이사 네가 가져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상여예요. 대표자는 직원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예수금 15만 4천 원 있죠. 얘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금은 어디다 납부해요? 여하튼 간에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놨잖아요. 그럼 원천징수한 거는 세무서에 납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처분 뭘로 하기로 배웠어요? 자, 법인이나 그다음에 국가 지방 그래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여기 봐요. 지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되어 있는데 대표적 상여로 처리하세요. 얘기 나왔죠. 그런데 원천 징수 세액은 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세무조정 소득처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업무 무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로 처리하래요? 기타 사회 유출로.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에 포함시킬 것이니까 유보시켜놨다가 감가상각 진행되겠죠. 처분할 때 그때 유보 감소로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보라고 써놓은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보 발생이라고 얘기해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조차 송금 불산인 거죠? 아, 그럼요. 전체 금액 다 100만 원이 송금 불산이면 되는데 송금 불산임 시켜놓고 얘 소득 처분은 달라진단 말이죠. 금액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억수로 많아요. 이거 처분하는 거. 이게 왜 두 개가 돼 있지? 대표자 상여는 알겠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왜 기타 사회 유출이지? 그 금액은 여기 100만 원인데 얘가 상여라는 뜻이야.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뜻이야.
요걸 헤매는 거예요. 요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회계도 잘 알아야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서식 작성을 해보고요. 결과 나온 것을 세무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에서 갑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에서 갑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세무조정사항까지 반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자격시험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세무조정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요, 일단 세무조정서 그 계산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성한 다음에 그 결과로 세무조정하고 그다음에 소득처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업무무관 자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토지가 업무가 관련이 없대네요. 금액은 1억 원짜리였었고요. 2017년 3월 1일에 비업무용으로 취득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린 내역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서 120만원 이자 비용 얘기했던 거, 여기 120만원은 건설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한 차입 이자가 여기 5%짜리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한 것은 여기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설명했다는 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료는 당해년도 재무상태표에 토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료 2,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대요. 그러려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련돼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했던 그 데이터 그대로 갖다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걸 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 보면서 교재 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지 그 순서를 잘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 다시 이건 저장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법인조정에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 클릭하시면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여준 거 업무무관 부동산 뭐였었어요? 토지였었죠. 그게 근데 언제 취득했대요? 근데 지금 그때 취득했으면 2022년 기준에서는 1월 1일부터 계속 갖고 있었겠죠. 지금 올해 것만 계산해야 돼. 이게 올해 거 법인세니까. 그럼 여기 월일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1월 1일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었겠죠. 토지는 처변에 지금 1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첫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이렇게 작성하시면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네요. 예, 아주 간단해요. 두 번째, 업무무관 동산이라는 거 여기 문제에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여기 부동산이 토지 하나만 나와 있고 업무무관 동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만약에 동산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여기 자산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업무무관 자산, 저기 부동산이 토지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클릭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업무무관 동산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럼 이거 클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가지급금 등의 적수. 얘는 앞에서 우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할 때 다 사용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도 이거 불러다가 그냥 사용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새로 불러오기 있죠. 앞에서 사용했던 거라서 이거 불러다가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클릭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 서식에 다시 오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가 그대로 쭈루룩 다 들어와 있고요. 옆에 4번에 보시면 가수금 등의 적수, 여기에서도 그대로 띵 눌러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세로 불러오기 가수금도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딱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클릭했던 거는 업무무관 부동산이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 눌러줬고요. 업무무관 부동산은 없어서 클릭을 아예 안 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불러오라 그래서 클릭해서 새로 불러오기 눌렀고,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새로 불러오기에서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자료가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 을, 서식은 이걸로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우선 적수 계산하는 것을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갑지 옆에 있는 탭을 하나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1번, 2번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자율을 누르네요. 1번의 명칭을 보니까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익 계산되어 있어요. 이자율은 문제에서 여기서 준 자료 있죠? 요거 이자율 관련된 요거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7%짜리는 560만원, 채권자 알 수 없는 이자 비용이다,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주어진 자료 이자율 3개하고 이자 비용 얘부터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은 7%라고 했고요. 지급이자는 얼마를 지급했다고 7%짜리가 얘기했냐면 560만원이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건설자금 이자 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채권자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요 칸에다가 채권자 불분명 지급이자에다가 560만원 이렇게 지급했어요 라고 띵 치면 싹 다 없어져요. 해당되는 거에 지급이자 나간 거를 입력해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엔터 띵 치게 되면 다음 거 넘어갔죠. 두 번째 6%짜리 거가 있는데 얘는 720만원 지급을 했대요. 근데 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건설자금 이자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차감으로 저기 끝에 있는 금액 그냥 지급이자예요. 정상적인 지급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이래네. 지급이자율 5%짜리에는 240만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240만원 중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건설자금 이자 있나요? 예, 여기 120만원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입력이 끝났나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여기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할 때 지급이자의 이자율별로 주어진 자료 입력했는데, 사실 입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력하는 것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요 참고 내용 얘를 정확히 잘 반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무조정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 해줘야 될 금액은 여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지급이자가 총 정상적인 거 업무 무관 부동산 등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해야 될 지급이자가 840만원이래요. 840만원은 바로 얘를 뜻해요. 즉 세무조정해야 될 대상들 중에서 840만원이 지급이자인데, 여기 적수 계산하고 가지급금 차입금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제로 계산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완성이 돼서 송금 불산입해서 지급이자 해야 될 거 얼마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급이자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757만 6,940원이죠. 얘가 계산된 게 바로 업무 무관 지급 차입금의 지급 이자예요. 얘 하나 여기 세무조정 해주셔야지 되고요. 아까 여기 채권자 불분명 세무조정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 세무조정 하라 했잖아. 그죠?
건설자금이자 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앞에 시간에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세무조정 안 하고 서식문 작성은 넘어왔죠. 왜? 업무무관 지급이자 주성명세 여기서 다 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거 보지 말고 여기 보는 게 나을 거려. 자,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송금 불산이.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금액은 얼마? 560만원. 소득처분은 누가 가져갔다? 상여. 이렇게 하라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건설자금이자 얘도 송금 불산이. 건설자금이자 금액은 얼마? 120만원.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유보. 건물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또는 건물을 처분할 때 싹 없애준다 그랬었죠?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했던 거 여기서 업무 무관 지급이자죠. 업무 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에도 불산이. 업무 무관 지급이자 금액은 757만 6,940원. 얘는 뭘로 처리해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라. 이 돈 나갔잖아요. 어디 나갔는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시긴 했지만 뭐 서식만 이해한다면 이 문제 작성하는 건 되게 쉬워요. 세무조정하는 것도 소득처분하는 것도 항상 이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기는 한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갖다가 보셨으면 학계 등록 클릭하셨어요. 세 가지 금액 주르륵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거는 업무 무관 지급 이자라고 전 쓸게요. 757만 6,940원. 얘는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금액은 560만원. 얘는 상여 처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 금액은 120만원. 얘는 유보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쫙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복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저장 해놓고 복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 관련돼서 자료에 대해서 우선 적수 계산하는 거, 가지급금, 가수금, 갑지 작성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 세무조정까지 쭉 입력을 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자 마지막 우리 기존 과목별 세무조정 항목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